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이트의 소파에 누운 경제라는 책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이제 예전에 좀 읽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으니까 내용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은 좀 볼만한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의 기획 의도는 자본주의를 이제 비판을 하는데 자본주의에 대한 완전한 거부라기보다는 더 나은 자본주의를 우리가 꿈꿔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고도 허용을 해야 된다. 이런 사고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본주의를 일단은 이제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도구로서 정신분석학에서 사용했던 그 신화, 정신분석학과 신화를 이용해서 자본주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를 경제 해석 도구로 사용한다. 이를 통해서 경제 시스템과 사회의 연관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유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거죠. A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데 그것과 유사한 B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을 때 A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자본주의면 뭐 자본주의에만 몰두해서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경제학을 떠나서 뭐 정신분석학이나 주변 학문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신분석학을 사용을 하는데요. 뭐 사람에 따라서는 정신분석학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혁명의 거리에서 들레즈를 읽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들레즈와 가타리는 정신분석을 비판하면서 가족관계 안에 사회관계가 다 들어와 있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정신분석을 소꿉놀이 같은 것에 머문다고 비판합니다. 무의식은 소꿉놀이 같은 게 아니라 세계정복과 우주전쟁까지 포함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학이 이제 가족을 이제 분석해서 이제 그 개인에 대해서 이제 분석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거는 이제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도 그런 내용도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소원을 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체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라는 거죠. 사회가 사회적으로 형성된 것을 우리가 무의식 중으로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책은 이제 정신분석학과 신화를 이용한다는 것,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우리가 신화를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유용하냐 했을 때 이제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확하고 비합리적인 개인과 집단의 특징을 통합하기에는 고대 신화가 더 적합하다. 왜 그런가? 이 옛날 사건이라는 것은 무작위로 전승되는 게 아니라 늘 새롭게 갱신되는 인류의 보편적 사고를 드러내는 사건만 전승된다. 그래서 신화에는 인류의 보편적 사고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융은 신화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신화에서 인간 경험의 원형과 집단 무의식을 감지해냈다. 그러니까 신화 안에 인간 경험의 원형이 있고 거기 안에 집단 무의식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융은 신화의 전달을 집단 무의식의 유전적 전달과 연결했다. 아이는 백지로 태어나지 않으며 대단히 개별화되고 미리 결정된 뇌를 지니고 세상으로 나온다. 아이는 외부 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고유한 태도를 갖는데 이는 유전된 본능에서 비롯된다. 아이는 발달 단계에 따라 이런 유전된 상을 새로운 상보다 더 강렬하게 경험한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대 신화와 우리 시대의 비교는 이들이 얼마나 같은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신화들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본주의의 어떤 현상들을 바라봤을 때 그 신화가 막 연상돼서 생각이 되거든요. 이게 신화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유사한 게 지금 벌어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이해도를 좀 더 선명하고 풍부하게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책들이. 그래서 이 책은 신화와 현대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 유사성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의 격자틀 모형, 이제 지난번에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 그 책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찰리 먼거의 사고방식인데요. 결국엔 여러 가지 학문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 체계를 통해서 각각의 지식 체계에서 유사한 패턴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신화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결국에 이 신화들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지금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결국에는 자연적인 순환에서 벗어났다. 벗어났고 과격해졌고 너무나 뭐랄까요 극단적으로 변해갔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될 수가 없다. 거기서 많은 폐해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일반적인 순환, 그러니까 우주적인 그런 질서, 우주적인 질서, 그 순환에 이제 인간의 그것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만 보고 경주마처럼 달리게 되어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순환적으로 조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 책이 나온 지는 몇 년 됐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자본주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인간의 이기심을 무한히 이제 자극을 하기 때문에 자연을 파괴하고 자원을 낭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이제 코로나 같은 것도 그런 데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다. 이제 인간의 서식지와 동물의 서식지가 너무 가까워지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질병이 발생하게 된 거다. 이렇게 보면서 자본주의를 고삐 채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신화가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뭐 릴리스라는 이제 예전에 이제 뭐랄까요? 그 아담과 함께 아담이 이제 남자라면은 최초의 뭐 여성인 것 같습니다. 어떤 설화에 따르면. 그래서 릴리스는 이제 저주를 받아가지고요. 아기를 출산하자마자 이제 죽여야 하는 운명인 거죠. 그것을 이제 이 책에서는 소비 기계의 원형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릴리스는 신기할이 많지 경제와 공통점이 많다. 경제에도 공급자가 생산한 모든 것을 소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수요가 있다. 경제 위기 때 정부와 경제학자는 소비 감소를 근본적인 문제로 보고 지속적으로 소비를 늘리는 방안을 고안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인위적으로 소비를 조장하고 그러는데 결국에 시장 경제는 파괴하기 위해 생산하고 생산하기 위해 파괴한다는 거죠. 우리는 생산을 위해 생산하고 노동을 위해 노동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삶의 시간을 버리고 미래의 자원을 허비한다.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분에 넘치게 자원이 넘쳐나는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이제 절대적으로 뭔가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결국에는 상대적인 것, 경쟁적인 환경 하에서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롭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극단적으로 달려가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마르두크라는 또 이제 신화가 나오는데요. 마르두크는 이렇습니다. 하늘의 통치권을 얻은 뒤 티아마트를 죽이고 그녀의 몸으로 하늘과 땅을 빚는다. 에리 프룸은 이 이야기를 북권제도에 의한 목권제도 추방의 은유로 해석했다. 그래서 이게 메소포타미아 쪽의 신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순환하는 삶과 직선의 삶. 티아마트 같은 어머니 여신이 인류 문명의 신전을 지배했을 때 인간은 아직 순환적 사고로 살고 있었다. 태어나고 살고 자식을 낳고 죽고 다시 태어난다. 레비스트로스는 이를 차가운 사회라고 불렀다. 이제 그 인류학자죠. 그래서 인간의 질서는 종교 및 숭배 관습을 통해 우주의 질서와 정확히 일치를 이뤘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주의 질서와 정확히 일치를 이루는 거. 그러나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 정착지와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극적인 변화가 생겼다. 영원한 순환은 그저 순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해야 할 대상이었다. 완성하라, 지어라, 수확하라, 노력하라. 레비스트로스는 이를 부단한 진보를 추구하는 뜨거운 사회라고 불렀다. 그래서 이제 자연적인 순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본주의 체제가 이제는 극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되면서 고유한 순환 체계를 형성한다. 이런 체계가 형성과 소멸의 자연적인 순환 체계를 변이시킨다. 이 체계에 내재된 경쟁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른 시장 참여자의 소멸을 요구하게 만든다. 남아돌 정도로 많지만 비생산적인 창조력, 지나친 파괴, 생산을 위한 파괴, 소비를 위한 소비, 성장을 위한 성장입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익히 아는 이제 아킬레우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조증, 우울증을 반복하면서 이제 자연적인 순환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본주의가 변이를 일으키는데요. 그것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격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격성의 원형을 아킬레우스가 보여주고 있다. 아킬레우스는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공격한다. 그의 행동은 쾌락을 주는 공격과 완벽하게 일치한다. 전리품과 소유욕이 끊임없이 괴락과 살인을 부추긴다. 그래서 이제 시장경제 적용을 해보면 이 시스템을 유지하고 성공적으로 만드는 것은 논란의 여지 없이 야망과 경쟁이다. 이런 특징을 토대로 상승과 몰락이 결정되고 사회적 경제적 힘이 좌우된다. 더 빠르고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간과 속도가 중요하다. 순환하는 생활 방식과 직선적인 생활 방식. 직선적 시스템이 시간 비용의 축소로 진보를 성취한다면 그러나 이렇게 하면 시간 부족으로 인한 공격성과 공격성이 야기하는 것들이 계산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성취한 진보 뒤에 정신적 내구성의 한계, 공격적 폭발, 우울, 탈진 증후군 같은 현상이 동반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공격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테스토스테론 그 호르몬 주사를 맞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자신의 공격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공격적으로 들이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나중에. 더불어서 공격성과 더불어서 이 공격성을 이제 발휘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악성 나르시시즘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뻑에 빠지는 사람들, 그 자뻑의 자아도취에 빠지기 위해서 그 공격성을 보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폴론이 마르시아스를 질투해가지고 이제 그를 괴롭히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그의 살갗을 벗겨내고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결국에는 사디즘과 파괴 중독이 결합된 악성 나르시시즘이다. 병적인 나르시시즘에 빠지면 완전히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 늘 자신을 독보적인 존재로 여기고 존경을 독점하고자 한다. 이게 이제 자본주의에서 그 꼭대기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의 또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그 심적인 역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없으면은 사실 그 경쟁에서 이겨나가기 좀 힘들죠. 그래서 1979년에서 2009년 사이에 미국 대졸자들 사이에서는 타인에 대한 공감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뒤집어 말하면 병적인 나르시시즘과 사디즘의 여러 관점 및 공격성이 경제적 성공을 보장한다. 현대의 곱게 불린 경제가 비양심적인 행동을 몇 배로 보상하기 때문이다. 배려 없음, 특히 배려 없음, 전투 준비 완료, 탐욕, 금전 숭배, 권력 의지, 경제 전투 지위의 위치 등 이는 나르시시즘과 사디즘 병증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려를 하면은 사실은 추진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죠. 그리고 캐나다의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와 미국의 기업 컨설턴트 폴 바비악은 수많은 경영자들과 관리자들을 인터뷰한 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일반적인 사회보다 경쟁이 심한 사회에 사이코패스 지도자들이 3배나 많다. 그러니까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지도자가 된 사람들은 사이코패스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조금 더 가난하고 조금 더 느릴 뿐 아주 활기차게 살 수 있는데 도대체 왜 시장과 인간은 무의미한 경쟁을 하며 서로를 죽일까? 그래서 이제 절대적인 빈곤에 빠져 있는 나라들이 있죠. 그런 나라들에서 우리가 빈곤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전 인류가 어느 정도 궤도 위에 올랐다고 판단이 됐을 때 그때에도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처럼 달려갈 것인가? 그게 옳은 시스템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변이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두려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우스에게 이제 도전한 어떤 요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끔찍한 실수를 저지르죠. 제우스에게 최고의 위기가 닥친 순간 판이 비명을 지릅니다. 티탄들이 놀라서 몸이 굳은 듯 멈춰섰다. 판의 비명 덕분에 제우스는 올림퍼스의 지배권을 지켜낼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움 충동이 생존에 제법 유용했지만 현대 사회에는 오히려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자들이 패닉에 빠져 1초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수십억 가치를 파괴했던 금융위기를 우리가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면죄부 판매, 중세시대 때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것의 폐해죠.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무한한 소비 안에 숨어있는 두려움. 두려움에 조정되는 경제 분야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른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과일 젤리, 자칭 안전주식, 자산담보증권 등.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인간의 상상력이죠. 두려움과 짝을 잃으면 상상력은 재앙으로 바뀐다.
프로이트가 말한 것처럼 두려움은 신경증적 불안 또는 자동적 불안이 된다. 불안에 휩싸이면 계몽된 교육된 시민들조차 현실과 과상을 구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유시장의 거래 주체는 경제학적으로 보면 완벽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대안으로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베타 차단 편도체의 스위치를 끄기 위해서 베타 차단제를 쓰는 거죠. 그리고 올바르게 정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정치가 올바로 작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정책. 그러니까 금융위기 상황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쓰는 것은 사실은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그를 이해관계를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게 다 정치의 시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자는 이제 끄트머리로 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본주의의 힘, 자본주의 체제는 유연성을 잃지 않는 한 아무리 괴물 같은 도전과제라도 대응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사회복지 국가를 발명함으로써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항하고 새로운 힘과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이념화에 맞섰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본주의는 비판에서 배우는 능력이 탁월했다. 오늘날 가장 큰 소리로 시장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경직된 자유학살로 자본주의를 착취한다. 지금의 자본주의에는 외부의 적이 없다. 적들이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최대 적은 자본주의의 관제탑에 앉아 자본주의에게 합리성을 훈련시키고 역설적이게도 비합리성으로 이끈다. 이것이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적이다. 그러니까 이제 비판을 허용하라는 거죠. 비판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자본주의 체제를 완전히 거부하는 게 아닌데 거기서부터 갑자기 이제 뭐랄까요, 반시장주의, 반자본주의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몰아서면 안 되겠죠. 인류의 최고의 지혜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자가 생각하는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증상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원인을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그 뿌리는 창조 없는 파괴 욕구에 있다. 그것이 시스템의 자기 파괴로 이어지는 것이다. 조금 덜 성장하고 덜 경쟁해도 전혀 해롭지 않으며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이라는 것을, 초창기부터 이 시스템을 괴롭혔던 위기마저도 사회적 조증을 완화하기 위한 자연의 수정 메커니즘일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개인과 사회의 초자아에 깊숙이 자리 잡은 가치를 뒤바꿔야 할 것이다.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 재정적 차원 너머로까지 확산되었을 효용성, 시간, 그리고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다. 사회적 과정의 체계적인 변화와 개인의 가치관 변화도 필요하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이 모두가 필요한 것이죠. 현대사회의 커다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 희망과 꿈이다. 우리는 원시적이고 신화적인 꿈들을 수용해야 한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전쟁 또는 영웅과 큰 관련이 없고 오히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방성과 애정이라고 부르는 상태, 프로이트가 문명의 질병을 치료하는 최후의 약으로 높이 샀던 사랑에 대한 깊은 갈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책에서 이제 한나 아렌트의 말을 이제 인용을 하거든요. 가장 인상적 깊은 내용이죠. 이 구절들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를 이제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탈진이 쇄신으로 이어지고 노동의 수고가 식사의 즐거움으로 이어지고 피로가 달콤한 휴식으로 이어지는 정해진 자연의 순환 외에는 지속적인 행복이 없다. 그리고 이런 순환의 균형을 깨는 것, 이를테면 휴식 대신 고난이 오고 탈진 상태가 장기화하는 빈곤의 위기, 육체의 탈진이 없어 휴식이 지루함이 되고 생식 대신 불임이 오는 풍요의 위기가 항상 진정한 의미의 행복, 살아있음의 축복을 파괴한다. 그래서 이 책에는 사실은 신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이 영상을 통해서 흥미를 느끼셨다면 한번 이 책을 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리뷰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